자, 이번 시간은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품과 같은 재고자산은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기초의 상품 재고가 100원이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상품을 500원에 현금 주고 구입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차변에 상품 500원, 대변에 현금 500원. 자, 그럼 여러분 기초의 상품이 지금 작년에 안 팔리고 넘어온 게 100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상품을 구입한 게 500원어치 상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기말 상품 재고가 2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팔려나간 상품의 원가는 얼마인가요? 100원이 있었고 500원 구입했으면 600원인데 200원이 남아있으니까 팔려나간 상품은 그렇죠. 400원어치 팔려나간 거죠. 이 상품 자산이 팔려나가서 없어진 이 비용을 이 없어진 상품의 이 원가에 대한 이 비용을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물건 팔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말에 한 번에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상품 구입하고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상품의 티계종으로 나타나게 되면 상품의 티계종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자,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상품을 더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을 빼면 팔려나간 매출 원가다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숫자를 넣어보면 기초의 상품은 100원이 있었고요. 상품을 지금 500원어치 매입을 했죠.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자, 근데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재고가 200원이에요. 그럼 양쪽이 같으려면은 그렇죠. 400원은 매출 원가로 팔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품의 티계정 구조도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품은 매출 원가 400원이라는 이 숫자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 티계정의 구조로 보면 기초 상품 100원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 500원을 더하고 기말 상품 재고 200원을 빼면 이 400원이 매출 원가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품의 경우에는, 이런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량과 단가로 금액이 구성되어 있어요. 소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금액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A라는 상품을 10개를 한 개당 1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1월 17일 날 똑같은 A라는 상품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20개를 또 구입을 했는데 이때는 300원에 구입을 했대요. 자, 이처럼 동일한 상품일지라 하더라도 구입하는 시점에 따라 구입 가격이 다르죠. 구입 단가가 다르죠. 자, 이처럼 동일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구입 시점마다 구입 단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1월 17일 날 20개를 300원에 구입을 했는데 1월 20일 날 지금 10개 있었고 20개를 더 구입했으니까 30개가 창고에 있는데 그중에 24개를 갖다가 팔았대요. 그러면 이때 24개 갖다 팔았을 때 우리가 100원짜리를 먼저 꺼내줬는지 아니면 나중에 구입한 300원짜리에서 먼저 꺼내주고 부족한 거를 100원에 구입한 걸 꺼내줬는지 이거를 다 일일이 가격표를 붙여서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는 원가 흐름의 가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처럼 재고자산은 구입 시점마다 구입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량과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 수량과 단가를 기록하는 보조장부가 필요해요. 그 보조장부가 이 재고장이에요. 재고장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여기 물건이 입고됐을 때 입고된 수량과 단가를 기재하는 거예요.
그 수량과 단가를 곱한 게 금액이 되겠죠. 또 물건이 팔려 나가서 출고됐을 때 출고된 수량과 얼마짜리 단가가 팔려 나갔는지 그래서 그 금액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고해서 출고로 뺀 남은 수량, 재고 수량이 몇 개고 이 남아있는 수량에 대해서는 구입 단가가 얼마짜리가 남아있고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상품별로 이렇게 입고, 출고, 재고에 대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재고장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례가 1월 10일 날 매입을 했는데 지금 10개를 매입했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개당 100원에 구입을 했고 그럼 구입한 금액은 1,000원이죠. 또 여기 보면 1월 17일 날 A라는 상품 똑같은 상품을 20개를 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구입 단가는 한 개당 300원이에요. 물가가 많이 올랐나 봐요. 그래서 20개 곱하기 300원 하게 되면 6,000원어치 상품을 구입한 겁니다. 자, 1월 20일 날 24개를 팔았고요. 그럼 이 24개를 팔았으니까 10개, 20개 중에 24개 팔았으니까 남아있는 6개 수량이 있겠죠. 이때 팔려나간 요 단가는 100원짜리가 팔린 건지 300원짜리를 파는 건지 남아있는 6개는 300원짜리가 남아있는 건지 100원짜리가 남아있는 건지 이렇게 이 단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럼 요 재고장에 있는 거를 우리가 티계정의 형태로 만약에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티계정의 형태로 그리게 된다면 자, 우리 티계정의 형태는 이렇게 기초상품에서 단기 매입한 걸 더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걸 빼면 매출원가다. 이런 구조를 얘기했었죠. 자, 기초상품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걸 더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걸 빼면 매출원가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한 개당 100원에 구입했었다. 그런데 똑같은 A 상품 20개를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한 개당 300원에 구입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이때 24개를 갖다 팔았다 라고 했을 때 이 100원짜리를 먼저 꺼내 준 건지 이 300원에 구입한 걸 먼저 꺼내 준 건지 이 단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이 10개, 20개 더한 30개 중에 24개가 팔렸으니까 남아있는 6개는 이게 지금 300원에 구입한 게 남아있는 건지 100원에 구입한 게 남아있는 건지 이거를 결정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기말 재고자산에 대해서 6개에 대해서 이 단가가 얼마가 적용돼야 되는지를 결정해서 이 재고자산을 평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어떤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어, 이때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있어요. 자, 수량을 어떻게 기록할 건지, 또 이 단가를 어떻게 기록할 건지에 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수량을 기록하는 방법에는 계속 기록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계속 기록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우리가 수량을 한번 기록하는 걸 내가 보여줄게요. 자, 이 계속 기록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의 수량이 100개 있었대요, 이렇게.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수량이 200개래요. 그리고 단기에 판매된 수량이 230개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 수량 100개, 단기 매입 수량 200개, 그렇죠? 그리고 단기 판매 수량이 230개.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 기록한 것처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수량은 몇 개예요? 이게 지금 300개인데 230개가 팔려 나갔으니까 70개가 남아있는 수량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수량을 입고나 출고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이에요. 그럼 계속기록법으로 수량을 기록하게 되면 우리가 기초 수량에다가 매입 수량을 더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을 빼게 되면 매출 수량, 판매 수량을 알 수 있어요. 기초 수량에다가 매입 수량을 더하고 단기 매출 수량을 빼면 기말 재고 수량이 몇 개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기록법이에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계속기록법으로 하게 되면 장점은 언제든지 장부상으로 이 남아있는 수량이 몇 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이 방법은 물건이 입고됐을 때는 수량을 기록을 하고요. 출고됐을 때는 기록하지 않았다가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을 파악해서 단기 매출 수량을 역으로 산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제가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기초의 수량이 지금 100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적는 거예요, 여기다. 기초 수량이 100개. 단기 매입한 수량이 지금 200개였잖아요. 매입한 수량은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230개를 팔았는데 이때는 안 적는 거예요. 안 적고 12월 31일 기말에 특정 시점에 가서 창고에 가서 실제로 세보는 거예요. 230개가 팔려나갔지만 기록만 안 한 거지 창고에서 팔려나간 건 맞기 때문에 창고에 나가서 실제 수량을 세게 되면 당연히 몇 개겠어요. 그렇죠. 70개가 남아있겠죠? 그럼 우린 역으로 230개가 팔려나갔다라는 거를 역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이런 방식이 바로 실지재고조사법입니다. 그러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하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실지재고조사법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기초 수량이 100개 있고요. 단기 매입한 수량이 200개예요. 그리고 기말에 실제 남아 있는 수량이 70개니까 단기 매출 원가, 매출 수량은 230개다라고 이렇게 수량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실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량을 기록 관리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실무에서는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만약에 자, 계속 기록만 하고 실지재고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00개를 기초에 갖고 있었고 단기에 200개를 매입해서 기록했고 그리고 230개를 갖다가 팔았어요. 자, 이렇게 계속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기록법에 의해서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이 70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기록만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70개가 있는지 실제 재고 조사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분실된 수량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록도 하고 실지 재고 조사도 한다면 자, 실지 재고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지금 장부상으로는 기말의 장부 수량이 70개인데 실제 재고 수량을 세봤더니 60개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10개가 도난이나 분실된 거죠. 그럼 10개가 없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누가 가져갔는지 도둑놈이 훔쳐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이거를 확인하게 되겠죠. 그러면 재고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통제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0개가 없어진 이유를 파악해서 이렇게 분실되는 걸 또 막을 수 있게끔 관리를 또 할 수 있게 되는 또 이유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도난이나 분실된 수량을 또 확인하고 또 이게 분실된 수량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또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록, 실질재고 조사 둘 다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도난이나 분실된 수량을 참고로 우리가 감모 수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기록만 한다든지 또는 실질 재고 조사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렇게 감모 수량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실무에서는 이 계속 기록법과 실질 재고 조사법을
반드시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소량에 대한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단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단가 기록 방법이에요. 자, 동일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1월에 한 개를 100원에 구입했고요. 똑같은 물건을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2월 달에 한 개를 200원에 구입을 했어요. 내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3월 달에 두 개 중에 한 개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때 100원짜리를 내가 꺼내 준 건지 200원짜리를 갖다 꺼내 줬는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가장 정확한 거는 구입했을 때 구입 가격표를 라벨을 거기다 붙여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지금 한 개를 100원에 구입을 했잖아요. 그럼 그 한 개 구입한 거에다가 구입 가격 단가표를 붙여 놓는 거예요. 또 똑같은 물건 한 개를 200원에 사왔잖아요. 2월 달에. 그럼 그때 또 구입 단가 가격표를 거기다 붙여 놓는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꺼내줬죠. 그쵸? 그러면 이거 100원짜리를 꺼내줬는지 200원짜리를 꺼내줬는지 그 라벨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구입 단가를 기록해 두었다가 판매했을 때 구입 단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상품의 종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하다라고 한다면 이 개별법을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일이 다 가격표, 구입 가격표를 붙여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어떤 가정들이 있냐면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있어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그리고 평균법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글자를 봐도 선입선출법이라는 건 어떤 가정 같아요? 그렇죠. 먼저 구입한 재고자산을 먼저 꺼내줬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후입선출법은 어떤 가정 같아요? 후입. 나중에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팔려 나갔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평균법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평균 단가를 내서 어, 우리가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이 평균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간단한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 그럼 케이스를 보시면은요. 지금 1월 10일 날 A라는 상품을 100개를 1,000원에 구입했어요. 한 개당. 그리고 똑같은 A라는 상품을 1월 17일 날 100개를 물가가 올라서 한 개당 2,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자, 요거를 티계정으로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100개인데 한 개당 1,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자, 100개인데 똑같은 상품을 한 개당 2,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1월 30일 날 110개를 판매했다. 그럼 요 110개는 팔려나간 매출원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요 300개, 200개 중에 90개는 기말에 남아있는 기말 상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자, 이 110개를 얼마짜리를 꺼내줬을까라고 했을 때, 선입선출법이라는 방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겠지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110개를 갖다 줬을 때, 먼저 있던 요 1,000원짜리를 먼저 100개를 꺼내주고 부족한 10개는 그 다음에 구입한 2,000원짜리를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럼 이게 10만 원이고 이게 2만 원이니까 매출원가는 12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상품 티계정 차변에 이 100개에 한 개당 1,000원이면 10만 원이고요. 100개인데 한 개당 2,000원에 샀으니까 20만 원이니까 이 차변의 합계는 30만 원이 되는 거 맞죠? 이 30만 원이라는 거는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팔 수 있었던 판매 가능한 재고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30만 원을
판매 가능 재고액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30만 원 중에 12만 원이 팔려나간 거니까 선입선출법 하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 오른쪽도 이 30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게 12만 원이 팔려나갔다라고 만약에 하면 남아있는 금액은 그렇죠. 여러분 18만 원이 남아있는 금액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예, 이렇게. 그럼 이 18만 원이 왜 된 겁니까? 자, 이 90개에 대해서는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있던 100개를 꺼내주고 그리고 부족한 10개는 요 2,000원짜리 꺼내줬다라고 가정한 거니까 이 남아있는 90개는 나중에 구입한 이 2,000원짜리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90개 곱하기 2,000원에서 18만 원이 재고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 가능한 재고 30만 원 중에 팔려나간 매출 원가가 얼마고 기말 재고가 얼마인지 이렇게 상품의 원가를 배분해 주자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자, 그 다음에 또 후입선출법이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후입선출법으로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예요. 그죠?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다. 그러면 후입선출법을 하게 되면 이때 110개 팔려 나갔을 때 나중에 있던 이 2,000원짜리, 나중에 들어온 2,000원짜리가 먼저 팔려 나가고요. 그러고 부족한 10개는 이 1,000원짜리가 팔려 나간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20만 원, 이게 만 원이니까 21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30만 원이니까 나머지 9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말 재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평균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가 평균법은 물건이 이동될 때마다 평균 단가를 내는 이동평균법도 있고요. 또는 연도 중에는 평균 단가를 안 냈다가 기말에 일갈에서 평균 단가를 내는 총평균법도 있어요. 네, 이동평균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때그때마다 평균 단가 낸다라고 보고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평균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30만 원어치 지금 상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한 수량이 지금 100개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200개죠.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어떤 거냐면 평균 단가라는 것은 30만 원의 상품을 구입을 했는데 구입한 수량이 200개니까 이거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 단가가 1,500원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이 평균 단가를 구해서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 110개 팔려 나갔을 때 한 개당 1,500원 이렇게요. 그럼 16만 5천 원이 팔려 나간 게 되는 거죠. 16만 5천 원 이렇게. 그럼 30만 원 중에 16만 5천 원 팔려 나갔으면 남아 있는 건 13만 5천 원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13만 5천 원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90개에다가 이 평균 단가 1,500원을 적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평균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음. 자, 이렇게 해서 단가의 가정이 필요하다. 이걸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특징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 문제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지금 1월 10일 날 100개를 한 개당 1,000원에 구입했었죠. 그리고 1월 17일 날 똑같은 상품 100개를 물가가 올라서 한 개당 2,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1월 30일 날 200개 중에 110개를 팔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110개를 팔았을 때 판매 단가를 한 개당 4,000원에 팔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책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자, 그러면 110개에다가 4,000원을 곱하면 이게 우리가 1월 30일 날 상품 매출 수익이 되겠죠. 그렇죠? 자, 선입선출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상품 매출 수익은 44만 원 맞죠? 그럼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돼야 돼요, 여러분?
자, 선입선출법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거는 여러분 교재 페이지 30쪽에 나와 있죠. 자,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이때 여러분 110개 어떻게 산정하면 되죠? 먼저 있던 이 1,000원짜리 100개가 팔려 나가고 그리고 10개, 10개는 2,000원짜리가 나간 거니까 아까 얼마였어요? 우리 책에 보시면 이게 아까 얼마였죠? 자, 이 금액이 12만 원이었죠. 책에 보시면은. 자, 이 금액이 12만 원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매출액이 44만 원인데 매출 원가가 12만 원이면 매출 총 이익은 44만 원 빼기 12만 원 하면 32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계산기 눌러 보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30만 원 중에 12만 원이 매출 원가니까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18만 원이었었죠. 그 교재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만약에 후입선출법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110개를 4,000원에 팔았으니까 이 상품 매출 수익으로 기록되는 거는 변함이 없죠. 44만 원 똑같이 기록될 겁니다. 자,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나중에 있던 이 2,000원짜리가 먼저 다 팔려 나가고 부족한 10개는 1,000원짜리가 팔려 나간 거니까 교재 해답 보시면은 호익선출법이었을 때 매출 원가는 얼마라고 돼 있으세요? 21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자, 그럼 여러분 21만 원짜리를 44만 원에 판매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4만 원 빼기 21만 원 하게 되면 매출 총 이익은 23만 원이 이익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거기 해답해 보시면 9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30만 원 중에 21만 원 팔려나갔으니까 남아있는 기말 상품 재고는 9만 원인 거예요. 평균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간에 후입선출법이든 간에 이 판매 수익은 변함은 없습니다. 자, 평균법으로 했을 때 매출 원가가 16만 5천 원이에요. 교재 보시면. 맞죠? 16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평균법으로 했을 때는 매출 총 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죠? 보니까 44만 원 빼기 16만 5천 원 하게 되면 27만 5천 원이 나오네요. 계산해 보시면 44만 원에서 빼기 16만 5천 원 하게 되면 27만 5천 원. 자, 30만 원 중에 16만 5천 원이 매출 원가로 팔려 나갔으니까 안 팔리고 남은 재고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해답 보시면 13만 5천 원이 남아있는 재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 놓고 보니까 특징들을 좀 알 수 있는 게,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익은, 회사의 이익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요. 평균법이 중간이고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죠. 자, 왜 그러냐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는 이런 부동어가 성립됩니다. 왜?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 먼저 있던 게 팔려나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낮은 단가가 매출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이 선입선출법이 가장 낮게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비용이 낮게 기록되니까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익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이익을 가장 높게 보고하는 건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이익과 남아있는 이 재고자산, 자산의 크기는 부동어가 동일합니다. 남아있는 게 크니까 매출원가는 작게 되죠. 비용이 작으니까 이익은 커지는 거니까요. 이 이익과 기말 재고의 크기는 부동어가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익과 기말 재고가 가장 큰 거는 선입선출법이다. 다만 이 부동어가 성립되는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이해되시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이익과 자산의 크기가 성립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니까 선입선출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먼저 있던 게 먼저 팔린 거니까 실제로도 물건을 팔 때 먼저 구입한 걸 먼저 팔려고 할 거예요, 기업들은. 왜?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오래 두고 있으면 두고 있을수록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물건을 파는 그 흐름하고 이 선입선출법의 가정이 동일하다. 이건 장점이죠. 자, 근데 다만 물가가 상승했을 때에는 높은 단가의 금액이 기말적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익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매출원가 비용은 적게 기록이 되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높게 측정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후입선출법은 정반대죠. 물량의 흐름과 정반대로 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물량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리고 물가가 상승했을 때에는 먼저 있던 게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니까 과거께, 그래서 과거에 구입한 게, 과거에 낮은 단가로 구입한 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재고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럼 남은 게 금액이 낮아지게 되니까 팔려나간 매출원가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 비용이 커지니까 이익은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해될까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이제 평균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를 우리가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원가 흐름의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같이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내용이 여러분 또 생소하시고 어렵게 느끼실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끝까지 완강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선 끝까지 들어보시고 또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정리를 할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 전산회계 2급 자격증 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